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세일 포인트는 알파경제 김종일 회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할 때는 보합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강해졌거든요. 오늘 장의 포인트 뭐로 보세요? 근데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데 초반에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이 일단 그러니까 들고 있는 선물 매도를 현물 매도,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 그게 이제 기관 쪽으로 이월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신규 포지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일단 다시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종가 기준으로는 계속 왔다 갔다 바뀌고 있습니다만 종가를 선으로 한번 쭉 연결해 보면 아직까지는 횡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횡보하는 가운데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뭐 뉴스가 각각의 터진 이슈들이 있어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만 일단 대형주의 새로운 상품들이 대거 이제 공매도 이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포지션들이 더 강화될 걸 예상한다면 대형주 수급이 조금씩 이렇게 차고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러면서 소위 이제 잘 나갔던 종목군들은 공매도 우려에 조금 쉬어가는 반면 바닥에서 이제 있던 종목군들은 약간만 툭 건드리기만 해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는 이런 현상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뭐 호재 나왔다가 막 10%씩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오히려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정치적 변수입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법원의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된 판단이 지금 계속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락하는 모습,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내용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지금 1심과는 좀 판단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뭐 물론 확실하게 법원의 발언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이제 1심 판단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바뀌고 있는 건 분명히 좀 기류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최종 결론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뭐 대표의 뭐 테마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뭐 얼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뭐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 환율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정치적 변수 때문에 저는 환율이 일정 부분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터졌던 당시 그리고 그 전후에서 1480번이라고 하는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변수가 분명히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변수가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죠. 결국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가 좀 더 중요하고, 그래서 과연 정치적 변수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마지막 다 좋아 보이는데 남아있는 변수가 환율이다라고 몇 번씩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환율 안정에 따른 조금 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밀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결국 외국인의 수급도 있지만 기관 수급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관 수급이 프로그램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다시 뱉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은 그렇게 연속성 있는 수급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 최종 변수는 남아있다. 그렇다면 뭐 지수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좀 더 포커싱을 한 그런 전략적 접근이 맞을 것 같고, 다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치적 변수, 뭐 단순히 저희가 정치 테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정치적 변수가 이번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마무리가 되면서 정치에 대한 변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 원달러 환율이 좀 꺾일까요?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헌재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존 정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지난번처럼 뭐 1,480원을 터치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아침 시간에 뭐 월요일인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여드렸던 게 지금 환율하고 증시가 똑같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터키. 이런 국가들이 정치가 망가지면서 환율과 증시가 동시에 망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증시는 지금 견조하게 버티는데 미증시 빠져도 버티고 물론 어제는 이제 미증시 올라갔는데도 좀 빠진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날수로 보자면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꽤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런데 지금 환율만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달러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저는 여기에는 거의 한 7, 80% 이상의 확률로 정치 변수가 끼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정치 변수의 끝판왕은 결국은 대통령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거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강조점을 두는 산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나와야 아마도 좀 더 환율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정치적 변수는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지 또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이 고점 부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잡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증시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성공 전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는 있는데 어제는 긴 음봉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약간 뭔가 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관심을 좀 뺏긴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현대차가 의사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최대 리스크일 수 있죠. 의사 선택을 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최고위가 지금은 부재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물론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이 임기가 뭐 2개월짜리일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2개월짜리죠. 만약에 기존 대통령이 돌아와도 2개월이고 새 대통령이 나와도 2개월이니까 네. 뭐 새 대통령이 왔을 때 뭔가 쇄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기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도 국무총리는 갈 가능성, 적어도 내각은 대폭 개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2개월짜리 대행과 뭐를 협의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덕근 장관이 가서 무언가 제대로 협의하고 왔겠어요. 별로 뭐 협의할 것 없이 놀러 갔다 오지 않았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유산 회장이 직접 가서 30조짜리 딜을 하니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를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차가 정말 보관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저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해안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저기서 철강 조달하고 그 철강도 돈이 많이 드는 전기료로 조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면 가장 수익성이 좋은 미국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장 관세를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CEO가 나서서 이런 조금 뭐 이게 잘한 결정인지 못된 결정인지 모르지만 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그게 오히려 전 리스크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을 했고 네.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내리는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치로 돌아갈 정도는 된다. 그러면 글로벌 레가시 자동차 업체들의 평균 PER이 한 6, 7배 정도 되는데 지금 현대차는 4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그나마 올라와서 5배 된 거잖아요. 물론 올해 실적이 바뀌면 그 EPS는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3위 하는 자동차 회사의 PER이 역대 최저 수준 글로벌 레가시 전체로 봤을 때도 거의 최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폭스바겐처럼 정말
계속 대수가 빠지거나 수익성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르지만 현대차는 수익성도 유지되고 있고 판매 대수도 뭐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견조한 상황인데 역대 최저 밸류로 빠진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6배, 7배 정도를 회복한다고 봤을 때 저는 미니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미니멈 24만 원, 25만 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는 또 새롭게 판단하겠죠. 과연 정말로 미국에서 수익성을 낼 만한 혁신적인 전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3월 달까지는 판매 지표, 수출 지표가 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투트랙을 썼는데 이렇게 가서 소위 이제 탑에서 협상하는 전략을 쓰면서 동시에 관세가 정말로 나올지도 모르니 막 밀어내기를 했단 말이죠, 수출을. 그러면 아마 3월 달까지는 수출 지표가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4월 들어갔을 때 과연 마진을 포함해서 적절한 판매량이 유지가 되는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서 4월 달에 아마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현대차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전략보다는 현대차는 일정 부분의 가격 회복 정도를 바라보시고 부품주 중에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 골라보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는 뭐 HL만두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세방전지 같은 것들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국영제 종목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의 이번에 전략, 미국의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부품주들까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밸류를 회복할 만한 그런 재료는 된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이 많이 밀립니다. 조선방산 대표적으로 그동안 잘 갔던 종목군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지금이 나올 조정인가, 아니면 그동안 좀 이 조선에 올라타지 못했던 분들 배를 탈 수 있는 기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뭔가 종목군들, 급하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기술적 판단을 할 때는 무조건 좀 길게 봐야 된다. 일보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왔고 너무 빨리 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조선업종이 올라온 이유를 살펴보실 이유가 있는데, 준비된 그림을 먼저 하나 보여주시면 2000년대 초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소위 신조선가 급등에 따른 상승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그때 30년 만에 조선업의 판이 바뀌는, 그 다음에 중국이 엄청나게 전 세계 공장으로서 물량을 뻗어내면서 전 세계의 배가 대거 만들어지고 새 배로 고쳐지는 그런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정말로 10배, 20배의 대시세를 낸 거죠.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끝에 꼬리를 보시면, 저게 워낙 장기 차트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끝에 꼬리가 중고성가, 신조가 모두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조성가나 지금 중고성가 모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내려오는 폭이 크지 않아서 이게 뭐 악재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조선사를 볼 때는 이런 신조선가의 움직임, 중고성가의 움직임을 보고 시황을 판단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미국의 해군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하나가 열렸고요. 여기에 일단 중국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과 가장 연관이 높은 용선이 많은 해운 시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국은 여러 가지 우회로로 들어올 거고, 벌커 같은 것들은 중국을 빼낼 수가 없다. 이미 벌커 같은 시장을 70-8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을 어떻게 뺍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에 가고 있는 벌커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벌커는 벌금 내고 만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벌커는 영향이 없지만, 중국을 퇴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과 호각세를 이루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던 컨테이너라든지 LNG, LPG는 원래 우리가 잡고 있었고,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대형 탱커 같은 선박에 또 이익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종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신조성과 하나만 보고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조성과가 말려서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부정적인 이슈이기는 하나, 이걸로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조선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 해군이라고 하는 신시장이 열린 것,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LNG, 그 다음에 중국을 밀어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결론적으로 준비된 차트를 하나 좀 보시죠. 삼성중공업이 지금 주가가 주봉 기준으로 보면
박스로 좀 전환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대차장고까지 붙이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수급적으로 지금 메이저가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차장고가 쌓인다는 것은 뭐 공매도와 관련된 위험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누가 5% 이상의 금리를 주면서 주식을 빌려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겠어요? 다 이제 공매도용으로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조정이 더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삼성중공업이 잘 만드는 해양 플랜트, LNG선, 컨테이너선, 탱커 이런 것들의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 해군과 관련된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밸류로만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훨씬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오션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혼자 이제 독박을 쓰고 유상증자를 선택을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지만 투자금이 늘어날 때 하나오션은 정말 가만히 있을까? 하나오션이 그렇게 재무적으로 혜택이 많은 기업인가를 따져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뭐 과거까지는 미해군과 관련된 모멘텀에서 하나오션이 대장주였을지 모르나 저는 차라리 HD현대중공업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봐서, 뭐 삼성중공업이나 HD현대중공업이나, 그다음에 또 하나 변할 수 없는 것, 중국도 우리나라 엔진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HD현대 마린 엔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좀 매수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보되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끝났느냐? 아니다. 지금 더 가는데 쉬었다 갈 거고, 이 쉬는 타이밍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숙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얼마에 살까요? 라는 질문은 너무 일차적이고,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뉴스가 나오는 시기나 이벤트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주 어느 정도까지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지, 재접근할 만한 타이밍에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누가 조선주에 대해서 물어봐서 삼성중공업을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는 14,000원 언더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언더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는 저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올라오는 이 상승 계단의 한 자락을 너무 많이 밀려나는 건 그러면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간을 넓혀본다면 한 4월 초순부터 4월 한 중하순 정도, 보통 이제 조선주들은 월말 아니면 월 초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확인하고 싶은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안에서 14만 원 언더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실패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이 12,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단순하게 기술적인 가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삼성중공업의 밸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뭐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 한 7,000원대 내외가 이 종목이 이제 계속 증자를 하면서 BPS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12,000원 이 정도의 영역은 PBR 2배 정도 내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장한다고 봤을 때 PBR 2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요. 마진율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대가 기술적으로도 펀더멘탈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봐서, 기간으로 봤을 땐 4월 초반부터 실적 발표하는 한 4월 말 정도 구간까지 가격적으로는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의 부근은 그렇게 큰 부담이 가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기대했던 건 아닌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략까지 알려주시네요.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봤을 때 12,000원부터 14,000원 정도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월 즈음 되면 4월 말쯤 되면 실적 발표 안팎으로 이 가늠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3포인트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중요한 결정이 나오고 시장의 반응이 있어서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세시 구간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법정의 판정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포로 처벌 불가하다라는
않는다는 이 법원의 입장이고요. 이 소식 나옴과 동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테마주들이 대체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신건설, 오리엔트전공, 그리고 오리엔트바이오, 에이텍은 아직은 상한가 못 들어갔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경제 김정혜 이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